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천재 시인 김삿갓의 방랑기를 전해드립니다. 집을 떠나 팔도강산을 떠돌며 방랑생활을 하고 있는 김삿갓. 그의 방랑생활도 어느덧 20년이 넘어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고도 한 번도 바뀔 정도의 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이 떠돌이 신세로 그저 발 닿는 대로 걸어가는 김삿갓.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김삿갓에게 있어 이런 방랑은 아마 천성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잘 것이 없어 풍찬노숙을 하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2, 3일씩 굶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런 생활이 비록 몸은 고달플지라도 마음만은 편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욕심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처럼 아름다운 시를 짓는 것이 아닐까요? 성인이라는 이름의 주막에서 한 노인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김삿갓은 다시 방랑의 길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평양을 향해 발길을 옮깁니다. 평소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던 평양길. 김삿갓은 마음속에 큰 기대를 품은 채 평양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낭독해드립니다. 재혼 못한 죄. 50리밖에 안 된다는 길을 사흘이나 걸려서 사흘 후에 석양 무렵에야 김삿갓은 대동강 나루터에 도착하였다. 김삿갓은 용령하게 흘러내리는 강물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어서 여보시오, 이 강이 바로 대동강이지요? 하고 뱃사공에게 물어보았다. 뱃사공은 흥청거리는 어조로 대답한다. 이 강은 선남 선녀들에게는 사랑의 대동강이요, 이별의 대동강이요, 눈물의 대동강이라오. 뱃사공으로부터 눈물의 대동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김삿갓은 불현듯 정지상의 대동강이라는 시가 머리에 떠올랐다. 긴 뚝에 비가 개어 봄빛은 완연한데 고운님 보내자니 노래가 슬프구나. 대동강 푸른 물은 언제나 말을 연고 이별의 눈물로 강물은 해마다 불어가네. 대동강 위에서 사랑하는 남녀들의 이별이 얼마나 많았으면 고려 때부터 그와 같은 시가 나왔을 것인가. 뱃사공은 푸른 물결을 갈라헤치며 노를 흥겹게 저어나갔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대동강에는 수많은 놀이배가 떠있다. 선남 선녀들이 가득가득 타고 있는 놀이배에서는 유량한 노랫소리와 함께 멋들어진 장구소리도 아득히 들려오고 있었다. 김삿갓은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다. 저게 무슨 노래지요? 저게 바로 여금스신가라오. 들려오는 노래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유유창천 호생지덕인데 북망사나 말 물어보자. 역대 제왕과 영웅 호걸들이 모두 다 네게로 가더란 말자. 경리 안색을 굽어보니 검던 머리 곱던 양자 어언간에 백발이로구나. 때가 봄철인지라 훈훈한 봄바람을 타고 멋들어진 수신가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뱃사공도 흥이 겨우오는지 노를 저어나가며 남의 장단에 가락을 맞추어 자기 나름대로 수신가를 불러대고 있었다. 불이 붙는다, 불이 붙는다. 의주 통군정에 붙는 불은 압록강수로 끄고
안주 백상루에 붙은 불은 청천강수로 끄고 삼산 반낙은 모란봉이요 이수 중부는 능라도라. 능라도 헐밀 때 붙는 불은 대동강수로 끓여마는 이내 가슴에 붙는 불은 무엇으로 끌 것이냐. 평양 사람들은 모두가 바람둥이인지라 뱃사공의 노랫소리에도 어깨춤이 절로 들썩거려질 정신이었다. 여보시오 뱃사공 양반, 당신도 노래 실력이 대단한가 보구려. 김삿갓이 그런 농담을 건네자 뱃사공은 웃으며 대답한다. 뱃사공의 종자가 따로 있겠시오. 돈 떨어지면 뱃사공이죠. 나도 옛날에는 한가닥 하던 놈이라오. 어쩐지 미천이 많이들 노래 갔소. 그러면 기생회도도 많이 했겠구려. 아따 평양내기 치고 기생회도 못 해본 놈이 어디 있겠시오. 뭐니 해도 기생하면 평양인 줄 아시오. 손님도 평양에 왔거든. 눈 딱 감고 기생회도를 꼭 한번 하고 가시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인생이란 본시 그런 것이 아니겠시오. 뱃사공은 기생회도를 은근히 부추겨 대고 있었다. 김삿갓은 오랫동안 객과에 시달려 왔는지라 기생회도에 노상 생각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생회도는 돈이 많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기생회도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뱃사공은 웃으면서 대답한다. 그야 기생 나름이죠. 소원한 명기는 돈을 섬으로 퍼부어도 안 되겠지만은 허접쓰레기 기생들은 200~300냥쯤 쓰면은 문제 없을까 왜다. 기생회도를 공짜로 할 수는 없을까요? 김삿갓이 웃으면서 그렇게 물어보자 뱃사공은 입을 딱 벌린다. 아따 그 양반 대파만 대단하시네. 범에게서 날고기를 빼앗아 먹을 재주가 있다면 모를까. 기생회도를 어떻게 공짜로 한단 말이요.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려. 도대체 평양에는 기생이 몇 명이나 있어? 평양 바닥에는 기생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거리에 나다니는 젊은 여자들은 모두가 기생인 줄만 알아요. 모든 물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법인데 기생이 그렇게도 많다면 외도값도 응당 허리에 오를 게 아니겠소? 그야 물론이죠. 그러니까 허섭쓰레기 기생은 200~300냥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면 당신은 허섭쓰레기 기생회담을 했다는 말이구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명기거나 허섭쓰레기 기생이거나 그 말만은 똑같다는 사실을 아세요? 안 그래요?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허섭쓰레기 기생회담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한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 아니오. 당신은 재산을 얼마나 없애버렸어? 나도 강서에서는 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제법 부유하게 살고 있던 놈이라오. 평양에 나와 기생회대의 맛을 들였다가 이제는 빈 털터리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고향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단 말이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뱃사공 노릇을 하고 있다오. 평양에는 당신처럼 기생회도로 신세가 촬영하게 된 사람이 많을 게 아니오. 많고 말고요. 모르면 모르되 기생 때문에 나같이 촬영하게 된 놈팡이가 여러 천명이 넘을 것이요. 당신은 후회하지는 않소?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후회가 무슨 후회요. 뱃사공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의 팔자인걸요. 뱃사공은 그렇게 말하고 석양 하늘을 바라보면서 허탈하게 웃는다. 팔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팔자라는 말을 곧장 써온다. 수많은 역경을 꾸준히 이겨나가는 끈기가 바로 그런 데 있는지도 모르리라 싶었다. 나룻배는 강 한복판에 둥실 떠서 좀처럼 나갈 줄을 모른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편으로는 높은 산이 강가에서 절벽을 누리고 있는데 강 건너 들판에는 수양도들이 실실이 늘어져 있어서 마치 산이 강 건너 들판을 포옹이라도 하려는 것 같이 보였다. 저 산은 무슨 산이고 강 건너 들판은 뭐라는 것이지요?
눈앞의 경관이 하도 아름다워 뱃사공에게 물어보니 뱃사공은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대답한다. 절벽을 이루고 있는 산은 평양의 진산인 금수산이고 강 건너 수양고들이 무성한 것은 능라도라고. 아, 저게 바로 유명한 능라도인가요? 김삿갓은 감탄을 하지 않으며 불현듯 곤곤의 시를 연상하였다. 높고 높은 산들은 들을 품어 안았고 넘실거리는 강물은 옛 마을을 감싸는구나. 능라도의 푸른 버드나무들을 극히 바라보고 있노라니 백호 임제의 폐강가라는 시가 또 머리에 떠올랐다. 태동강 아가씨들 봄놀이 즐기려니 수양보들 실실이 늘어져 마음에 닳다. 가느단 버들실로 비단을 짠다면 고운 님을 위해 추못을 지으리. 김삿갓은 임재희 씨의 참된 뜻을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대동강에는 웬 강물이 이렇게도 많지요? 뱃사공이 넓은 강물을 둘러보며 대답한다. 대동강은 여러 개의 강물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강을 이루고 있다오. 개천에서 흘러내리는 순천강과 양덕 맹산에서 흘러내리는 비류강과 강동 송천 등지에서 흘러내리는 서진강 등등 세 갈래의 물이 함께 모여 대동강을 이루고 있으니 물이 풍부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대동강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생겨난 이름이라오. 그 말을 듣고 나자 김삿갓은 최자의 삼도부라는 기문에 나오는 말이 연상되었다. 대동강은 여러 갈래의 물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동강이라고 한다. 맑고 푸르게 넘실거리는 물줄기는 호경을 품어안고 있는데 해맑기가 비단결 같고 거울 같기도 하다. 닷줄을 풀고 화방에 둥실 떠 있노라면 마치 황홀한 거울 속이나 화려한 병풍 속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조차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평양의 진산 이름이 금수산이라는 것과 금수강산이라는 말 자체가 평양을 근거로 하고 나온 말인 김삿갓은 이제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선조의 대유 정도조는 일찍이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흥에 겨워서 강수지사라는 유명한 노래를 남긴 일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에 난주를 띄웠노라. 유량한 풍악소리로 손님을 맞아 찬을 드노라. 물 위에 뛰어오르는 것은 잉어요. 물결 따라 날아가는 것은 갈매기인가. 먼 포구에 안개가 자욱고 언덕에는 풀이 무성하여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느라 돌아갈 줄을 모르노라. 햇발은 서산에 기우는데 흐르는 물은 멈출 줄을 몰라 즐거움은 한이 없구나. 아, 젊음은 다시 오지 않는데 내 이미 늙었으니 무엇을 바라랴. 군자에게 소중함은 오직 의뿐이니 만고 천추의 이름을 남기는 것뿐. 술잔을 들어 서로 고나누니 우리 모두 옛사람의 높은 뜻을 배워 기리자. 강나라에서 사신을 왔던 당고는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이런 시를 남겼다. 대동강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한 줄기 푸르름이 넘실거리미로다. 배와 수레가 분주히 오락가락하고 고기랑 조개랑 모를 것도 많구나. 날이 저물어 산과 강에는 놀이 짙었건만 놀이배에서는 풍악소리와 노랫소리가 여전히 유창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나룻배가 강을 건너 언덕에 이르렀다. 김삿갓은 언덕에 올라앉아 저물어가는 산과 강을 새삼스레 둘러보았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금수강산이었다.
그러게 당나라에 사신 사도는 평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금수라는 비단산이 이미 있는데 능나라는 비단섬을 또 보노라. 조선 사람들은 그 이상 사치를 경계하려고 하얀 옷을 일부러 입는 것일까? 중국 풍류객들은 옛날부터 바라건대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자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워왔었다. 금강산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정작 평양에 와보고 그들은 구태여 금강산까지 갈 것도 없이 평양 산천만 보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산천 경계가 그처럼 아름다워 김삿갓 자신도 발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언덕 위에 올라앉아 저물어가는 대동강을 언제까지나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오자 강에 떠있는 놀이터에서는 등불들이 하나씩 둘씩 꽃처럼 피어오른다. 그것은 마치 꿈나라의 환상인 것만 같아 김삿갓은 불현듯 백낙천의 시를 연상하였다. 꿈 같은 세상에 봄이 찾아오니 허황한 인생이 물거품 같구나. 5만 가지 시름을 모두 없애고 술 이외에 또 무엇을 바라랴. 꽃처럼 피어오른 등불들을 그윽히 바라보고 있노라니 어느덧 시흥이 절로 떠올라 김삿갓은 다음과 같은 즉흥시를 한술 폈다. 대동강에 떠있는 수많은 놀이배들, 피리소리, 노랫소리 바람결에 들려오네. 길소는 말 멈추고 시름겹게 듣는데 창호산 빛깔이 구름 속에 저문다. 날이 저물자 시장기가 나며 술 생각이 간절해왔다. 에라, 남들처럼 기생모대는 못하나마 술이나 마시자. 성 안으로 들어오니 밤거리에는 사람들이 번다하게 왕래하고 있었다. 구질구질한 뒷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주천이라는 조그만 술집이 보인다. 주천? 그거 참 재미있는 이름이로다. 주천이라는 말은 이태백의 시에로 나온 말이 아니던가. 술집 이름을 주천이라 한 것을 보면 주인은 시에 능한 사람인가 보구려. 그런 생각을 하며 술집을 찾아 들어오니 주인은 남자가 아니고 60이 다 된 타파 할머니였다. 나 술 한 잔 주시오. 오늘 밤 이 집에서 자고 갈 수 있겠지요? 좋도록 하시구려. 방은 하나뿐이지만 선객이 있으니까 함께 주무시면 될 거요. 주인 노파가 술상을 갖다 주는데 보니 나이는 60이 다 돼 보이건만 본바탕은 여간 예쁜 얼굴이 아니었다. 이 노파는 기생태물인가 보구나. 김삿갓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짐작하며 주천이라는 말은 이태백의 시에 나오는 말인데 그런 이름을 누가 지었지요? 하고 주인 노파에게 물어보았다. 그 이름은 돌아가신 우리 영감님이 지으셨다우. 술집 이름을 주천이라 지은 것을 보면 영감님은 무척 유식했던 모양이죠. 요식한 것을 아는 손님은 더욱 요식하신가 보구려. 안 그래요? 마침 그때 방 안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 나온다. 방 안에 지금 누가 있지요?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주인 노파에게 물어보았다. 주인 노파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한다. 누구는 누구겠어요? 오늘 밤 손님과 동숙할 선객이죠. 나하고 동숙할 손님이요? 김삿갓은 워낙 인심이 좋은 편인지라 방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술을 혼자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요, 방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방 안에 계신 형씨, 이리 나오시지요. 우리 두 사람은 어차피 오늘 밤 같이 자야 할 판이니까 이리 나오셔서 술이나 한잔 나누십시다. 방 안에 있던 손님은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얼른 술청으로 나오며 실례하겠소이다 하고 술상 앞에 마주 앉는다. 나이는 40쯤 되었을까 무척 우둔해 보이는 시골 사람이었다.
김삿갓은 자기 소개를 하며 술잔을 내밀어주니 상대방은 술을 먼저 마시고 나서야 나는 황해도 옹진섬에 사는 강서방이에다 하고 말한다. 옹진서 오셨다고요? 노영도 나처럼 평양 구경을 오신 모양이구려. 강서방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는 구경을 다닐 팔자는 못 된다오. 그럼 평양에는 무슨 일로 오셨소이까? 나는 옹진서 염전업을 하지요. 평양은 소금값이 금값이라고 하기에 장사차 소금 한 대를 싣고 왔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은 알거지가 되어버렸다오. 저런, 어쩌다가 그렇게 엄청난 실패를 하셨소? 그러자 강서방은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장사에 미친 것은 아니라오. 돈은 주체를 못할 만큼 엄청나게 버는걸요. 아니 그럼 그 돈은 어떡하고 왜 알거지가 되었다는 말이오? 왜는 무슨 놈을 왜겠어? 기생외도에 미쳐 그 많은 돈을 몽땅 퍼주고 결국은 알거지가 되었단 말이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저기 놀랐다. 예, 여보시오. 기생외도가 아무리 좋기로 돈을 그렇게까지 퍼주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형씨는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구려. 평양 기생들은 사람을 어떻게나 잘 노게 되는지 돈을 있는 대로 퍼주고 싶어지거든요. 그렇게도 많은 돈을 퍼주었으면 정이 꽤 많이 들었을 터인데 그래도 돈이 떨어지니까 상종을 아니하려고 합니까? 돈 떨어지자 님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소. 평양 기생들은 소금 한 대를 몽땅 삼켜 먹고도 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란 말이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앙천대수를 하였다. 소금을 입으로 먹은 것은 아니니까 짜다는 말은 했을 리가 없지요. 아무튼 돈을 벌러 왔다가 알거지가 되어서 몹시 후회스러우시겠소이다. 김삿갓이 위로의 말을 들려주자 강서방은 도리질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 알거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기생외도 하다가 알거지가 된 것을 후회는 하지 않아요. 대동강에서 만났던 뱃사공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돈을 몽땅 빼앗기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니 평양기생들의 숨은 마력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어째서 후회를 안 하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평양기생과의 즐겁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요.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구려. 평양기생들의 살림이 그렇게도 즐겁습니까? 즐겁다 뿐이겠어요. 끼니 때마다 진수성찬의 잠자리 기술이 또한 정신을 황홀하게 해주니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알거지가 되고도 후회를 안 할 정도라니 알만한 얘기예요. 그러면 고향에 내려가 소금을 많이 만들거든 소금 한 배를 또 싣고 와야 하겠구려. 아닌 게 아니라 돈이 되거든 다시 와서 한 번 더 놀 생각이라오. 그 기생이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강서방은 그 기생에게 어지간히 미친 모양이었다. 알거지가 되었다면서 고향에 내려갈 노자는 가지고 있어? 내가 돈이 똑 떨어진 것을 알자 그 기생은 처자식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속히 고향에 돌아가 보라고 하면서 노자만은 주던걸요. 그것만 보아도 얼마나 영리한 여자예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자 배를 붙잡고 웃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주고 속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다. 배 주고 속 빌어먹는다는 말이다. 돈을 몇천금이나 퍼준 주제에 고향에 돌아갈 노자 몇 푼 선사받은 것을 다시없는 은혜로 생각하고 있으니 김삿갓으로서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사내들이란 여색에 관해서만은 그렇게도 어리석은가 싶었던 것이다. 대관절 그 기생은 나이를 몇 살이나 먹은 여자요? 김삿갓은 그 기생이 혹시 중마에서 만났던 예노인의 딸이 아닌가 싶어 기생의 나이를 물어보았다. 내가 좋아했던 기생은 이름은 매화라고 하고 나이는 19살밖에 안 된 기생이라고. 나이는 어리지만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게다가 잠자리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같았던걸요. 나이가 19살이라면 예노인의 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였다.
우화등선이라는 말이 있더니 노영은 기생외도로 숫제 신선노름을 했던 모양이구려. 김삿갓이 한바탕 웃어싸고 있는데 주인 노파가 술 들고 들어오며 처음 만난 양반끼리 무슨 재미로 그렇게도 웃었사시오? 하고 묻는다. 김삿갓은 주인 노파를 옆에 주저앉히며 이렇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주모할머니, 옹진성 왔다는 이 양반의 말 좀 들어보소. 이 양반이 어떤 기생한테 소금 한 배를 몽땅 털리고도 후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기생은 소금 한 배를 송두리째 삼켜먹고도 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니 웃을 수밖에 없지 않소. 그러자 주인 노파는 별로 우습지도 않은지 예사롭게 이렇게 말한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는 기생 세계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난 가을에는 전라도에서 왔다는 생강장수가 생강 한 대를 싣고 와서 그 금을 치부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결국은 그 많은 돈을 어떤 기생한테 몽땅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생은 생강 한 대를 몽땅 삼켜먹은 셈이죠. 김삿갓은 크게 웃으면서 이 양반이 좋아하던 기생은 소금 한 대를 먹고도 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데 그 기생은 생강 한 대를 집어 삼키고 재채기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요. 하고 너스레를 치자 주인 노파가 다시 말한다. 남자들은 그 앞에 있는 입으로만 먹을 줄 알지만 기생들은 논이든 마치든 소금이든 생강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대는 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모양이구려. 안 그래요? 말을 받아넘기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다. 여자들에게는 뭐든지 먹어대는 특별한 입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옹진 손님은 소금 한 배를 몽땅 빼앗겼고 전라도에서 온 생강장수는 생강 한 배를 몽땅 빼앗겼다니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소.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인데 억울하기는 뭐가 억울하겠어요. 거기는 생강장수는 생강 한 배를 몽땅 빼앗긴 것이 어지간히 억울했던지 어느 날 기생의 옥문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실을 난 수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다오. 김삿갓은 생강장수가 옥문을 들여다보며 시를 지었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할머니는 그 시가 어떤 시였는지 아시오? 알고 말고요. 평양 사람들 치고 그 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까시오? 그 시를 알거든 나한테도 좀 적어 보여주시오. 그럽시다 그려. 주인 노파는 즉석에서 종이에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수 적어 보인다. 멀리서 보면 말 눈깔 같고 가까이 보면 진물은 헌데 같도다. 두 볼에 이가 하나도 없건만 생강 한 배를 능시를 삼켜 먹었구나. 김삿갓은 그 시를 읽어보고 배를 움켜잡고 웃으면서 이렇게 감탄하였다. 나는 시를 수없이 읽어보았지만은 이렇게도 실감나는 시를 읽어보기는 처음이요. 주인 노파도 웃으면서 받아넘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들은 농문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데다가 시까지 그럴듯하게 읊어놓았으니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주인 노파는 말솜씨가 능란할 뿐만 아니라 글도 제법 유식해 보인다. 어디로 보나 기생 퇴물이 틀림없어 보였다. 김삿갓은 주인 노파의 실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았다. 참 아까 내가 이 집에 들어오다 보니 주인 할머니는 책을 읽고 있던데 책은 어떤 책이었어? 혼자 심심하길래 이런 책을 읽고 있었다고. 주인 노파는 그렇게 대답하며 저쪽 구석에 놓여있는 책을 집어다 보인다. 김삿갓은 그 책을 보다 깜짝 놀랐다. 여계라는 그 책은 한나라 시대 조소라는 사람이 여자들의 부덕과 예의범절에 대해 소상하게 적은 책이기 때문이었다. 아니 할머니는 60이 다 돼가지고 아직도 이런 책을 읽고 있어? 이 책은 어떤 책인가를 알고 계시는 걸 보면 손님은 어지간히 요식한 분인가 보네요. 나는 60이 다 되었지만 그래도 여자는 어디까지나 여자라고. 아직도 이런 책을 읽는 것을 보니 나이에 비해 정신연령은 무척 젊은 모양이구려. 신노심불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 노파는 나에 어울리지 않게 간드러지게 웃는다. 아직도 새끼가 많이 남아있는 증거였다. 영감님은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지요? 영감님이 돌아가신 지는 벌써 20년이 넘는다오. 그러면 영감님은 할머니가 40대에 돌아가신 셈이 아니오. 내가 41살 때 돌아가셨다오. 설마 처녀 총각으로 만난 부부는 아니었겠지요? 김삿갓은 눈을 딱 감고 한마디 물어보았다. 주인 노파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서 말한다. 물론 처녀 총각으로 긴 머리 따올리고 만난 부부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영감이 워낙 시를 좋아하신 데다가 나 역시 시를 무척 좋아해서 19살에 만나 20년 가년 살림을 같이 해와서 우리 부부는 처녀 총각으로 만난 부부와 별로 다름이 없었다고. 영감님이 70에 돌아가셨으니까 나이 차는 30년이나 된다오. 김삿갓은 어쩐지 여자의 서글픈 인생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옹진석 왔다는 강서방은 매화라는 기생 생각이 간절한지 묵묵히 술만 마시고 있다. 김삿갓은 주인 노파와 술잔을 나눠가며 이야기를 계속한다. 할머니는 60이 다 된 지금도 50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으니 영감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새파랗게 젊어 보였을 게 아니오. 주인 노파는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짐지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허기는 아직도 50으로 봐주는 사람이 덜 없지는 않다오. 지금부터 20년 전에 홀로 되었다니 그 당시에는 재혼하자는 사람이 많았을 게 아니오. 여기저기서 재혼을 신청해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오. 어떤 중신아비는 나보다도 10살이나 연하인 새파랗게 젊은 신랑감을 천거해 왔던 일도 있는걸요. 그런데 어째서 재혼을 아니하셨소? 재혼하고 싶은 마음만은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감님이 살아계실 때 여계라는 책을 하도 여러 번 읽으라고 권했기 때문에 재혼할 용기를 끝내 내지 못했어요. 재혼을 못한 뒤에는 여계라는 책이 있었던 말이로군요. 그렇다면 여자들에게는 그런 책은 함부로 읽을 게 아닌데 안 그래요? 김삿갓은 너토로 숨을 웃어 보이며 그런 농담을 하였다. 주인 노파는 어딘가 수긍되는 점이 있는지 잠시 명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얼굴을 들면서 손님은 무척 유식한 것 같으니 내가 재혼 문제로 고민하던 심정을 글로 한번 써볼까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좋소이다. 글로 써보시오. 그러자 주인 노파는 재혼 못한 심정을 시로써 이렇게 써보이는 것이었다. 욕심먹은 늙은 과부가 빈 방을 홀로 지키어 여계라는 책을 많이 읽어서 여자의 도리를 알고 있는 탓이었어. 이웃에선 시집가기를 권했는데 얼굴이 꽃같은 신랑감도 있었다오. 나는 흰머리를 젊게 꾸미자니 분바르기가 부끄러워 시집을 못 갔어. 김삿갓은 주인 노파가 재혼을 못한 솔직한 심정을 알고 크게 웃었다. 이 시를 읽어보면은 할머니는 재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 재혼을 못한 것이 아니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용기를 내 재혼을 하면 어떻겠소? 김삿갓은 눈 딱 감고 재혼을 적극적으로 권고해 보았다. 욕심 노파에게 재혼을 권고한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말이었다. 아무리 농담이로서니 그런 농담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주인 노파는 노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다 늙은 여자가 이제 와서 남부럽게 무슨 재혼이에요? 하고 은연중에 재혼할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대답에 내심 적지 않이 놀랐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이성이 그립기는 마찬가지인가 보구나. 김삿갓은 주인 노파의 심리적인 방향을 재빠르게 눈치채고 술잔을 내밀어주며 자, 한 잔 드소. 아무리 늙었기로 재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하고 또 한번 부치게 되었다. 주인 노파는 술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말한다.
하기는 그래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옛날에 어떤 여류 시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을 여의고 지은 시를 읽어보면은 홀로 산다는 것은 뼈를 깎아내는 듯이 괴로운 일인가 봅니다. 어마, 그런 시가 있나요? 그 시를 한번 들려주실래요? 그러십시다 그리요. 김 작가는 별리한이라는 시를 다음과 같이 적어주었다. 님 여인 슬픔이 병으로 되어 술로도 못 달래고 약으로도 못 고치오. 이불 속에서 홀로 흐는 차가운 눈물, 밤낮 없이 흐름을 누가 알리오. 주인노파는 시를 읽어보고 새삼 한숨을 지으며 감탄한다. 이 시는 어쩌면 나의 심정을 이렇게도 절묘하게 말해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외롭게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혼을 하란 말이요. 내가 중신을 들까요?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요? 주인 노파는 김 작가의 얼굴을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급히 바라보다가 글쎄요. 손님처럼 글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말이 잘 통할 게 아니겠어요? 하고 은연중에 김 작가에게 마음이 있음을 암시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아무리 계집에 개걸이 들었기로 60노파의 기동서방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지금까지 묵묵히 술만 마시고 있던 강서방이 주인노파의 말을 듣고 샘이 나는지 편한간 여시여 주인 할머니, 이왕 재혼을 하려거든 이 손님 대신에 내가 어떻소? 나는 아직 기운이 왕성한 놈이라오. 하고 무뚝뚝한 어조로 씹으려대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물론 강서방의 말을 농담인 줄로만 알았다. 농담으로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주인 노파는 강서방의 말이 비유에 거슬리는지 손님은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술만 마시더니 어느새 취하셨나 보구려. 술은 그만하고 이젠 방에 들어가 주무시기나 하시오. 하고 은연중에 따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강서방은 그 소리가 비유에 거슬리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며 씹어뱉듯이 말한다. 잘 들어보시오. 재혼을 하려거든 행동으로 할 일이지 무슨 놈의 말들이 그렇게도 많소. 어제까지도 애송의 기생과 좋아 지내던 강서방이 설마 주인 노파에게 샘을 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거일동은 어디까지나 질투로만 보였다. 그것이 만약 질투라면 그야말로 삼천리 강자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아무려나 강서방이 화기롭던 분위기를 휘집어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김 작가도 주인 노파와 단둘이 술을 마시기가 몹시 멋쩍었다. 그리하여 잠시 후에 방으로 들어와 보니 강서방은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코를 요란스럽게 골고 있었다. 김 작가도 자리에 눕자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잠 늘어지게 자다가 웬일인지 이상한 기색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옆에서 자고 있던 강서방이 없지 않은가. 이 사람이 쳐다 말고 어딜 갔을까? 흉악한 예감이 들어 귀를 기울여보니 주인 방에서 해괴망측한 콧소리가 연방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알아보나 마나 강서방은 자다 말고 안방으로 건너가 60노파를 덮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이 남녀관계로구나. 어제까지도 애송이 기생에게 미쳐 돌아가던 강서방이 설마 60노파를 덮칠 줄은 몰랐다. 주인노파는 강서방을 분명히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별로 싫지는 않은지 노파 자신도 제법 흥겨운 콧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강서방이 건너오자 김 작가는 어둠 속에서 강서방을 놀려댔다. 밤잠도 못 자고 부역을 치르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구려. 강서방은 약간 어색한 어조로 형씨가 마음이 없어하는 것 같게 내가 대신 부역을 치렀소이다. 하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 애송이 기생만 데리고 놀다가 늙은이를 상대해도 흥이나 없디까? 미워 생각이 건전하지만 매화는 만날 수가 없게 홧김에 서방질이었지요. 따지고 보면 젊었거나 늙었거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강서방은 그렇게 대답하며 자리에 누워 네 활개를 쫙 뻗는다. 아무튼 형씨 덕택에 내일 아침은 반찬을 잘 얻어먹게 되었어. 김삿갓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놀려댔다. 다음날 아침 조반상이 들어오는데 김삿갓이 이미 예언한 대로 반찬이 푸짐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삿갓은 밥상에 마주 앉으며 강서방을 또 한번 놀려댔다. 노형 덕택에 오늘 아침은 내가 생일을 쇠는 셈이요. 강서방은 웃으면서 대답한다. 가는 정이 있었으니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게 아니요. 주인 늙은이는 형씨에게 마음이 있는 모양이었지만은 형씨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니 나는 배그를 했을 뿐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더니 아무튼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다니 고맙소이다. 주인 노파는 쑥스러운지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에는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이윽고 김삿갓이 행장을 차리고 나서며 비아냥거려 주었다. 나는 먼저 가겠어. 노형은 며칠 더 묵어서 떠나시오. 마침 그때 주인 노파가 옷을 곱다랗게 차리고 나타나다가 김삿갓에게 얼굴을 붉히며 말한다. 어머나 벌써 떠나시려고요? 나는 모란봉 구경을 가는 길이요. 모란봉 구경을 가신다고요? 뭐니 해도 경치가 좋기로는 모란봉이 제일이라오. 주인 노파는 그렇게 말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참 모란봉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내 어릴 때 이름도 모란이랍니다. 하고 묻지도 않는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주인 노파는 경치가 좋기로는 모란봉이 제일이라고 모란봉을 잔뜩 치켜 올려놓고 나서 자기 이름도 모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밉살머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비꼬아 주었다. 나는 평양 구경을 떠날 때 평양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어보았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모란봉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시를 지었더군요. 그 시가 어떤 시였는지 여기 좀 적어주실래요? 그리고 주인 노파는 종이와 붓을 갖다 놓는다. 김삿갓은 서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수 써갈겨 주었다. 이름은 모란봉이라 들어왔건만 모란꽃은 이미 너무나 늙었네. 모란봉에 꽃이 없다 나무라지 마소. 이름만으로도 그런대로 좋은 것을. 남의 시를 빌려 주인 노파의 늦바람을 간접적으로 비꼬아 준 것이었다. 그러나 주인 노파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시는 풍류를 모르는 사람의 시로군요. 꽃이 좋다는 것만 알고 단풍이 좋은 것은 몰랐거든요. 홍엽, 승어, 이월화, 단풍은 꽃보다 더 좋다는 뜻의 말이 있지 않아요? 주인 노파의 재치 있는 반격에 김삿갓은 코가 납작해졌다. 늑다리 기생 퇴물은 결코 흐트러 볼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김삿갓은 코침을 한 대 맞고 너털 웃음을 웃으며 객교집을 나서려 하였다. 그러나 주인 노파는 김삿갓에게 아직도 미련이 있는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오며 오늘 저녁에 또 오실래요? 하고 묻는다. 나는 오나 기러기 넋이 되어서 오게 되면 오고 못 오게 되면 못 오고. 딱 잘라 거절하기가 민망스러워 애매하게 대답을 해주니 아무래도 좋아요. 돈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으니 돈이 떨어지건 언제든지 들르세요. 술은 언제든지 공짜로 대접할게요. 술을 공짜로 먹여주겠다니 고맙구려. 김삿갓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서려다가 문득 예너인한테서 부탁받은 일이 머리에 떠올라 참 평양에 본명을 예곤옥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을 터인데 혹시 그런 기생을 모르고? 하고 물어보았다. 본명이 예근옥이라는 기생을 모르냐고요? 본명으로는 알 수 없고 기명을 뭐라고 하지요? 기명은 나도 모르지요. 본명이 예근옥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예노인의 딸이 어느 기생의 양녀로 왔다기에 그 아이도 필사 기생이 되었으리라 싶어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다. 그러나 주인 노파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평양에 기생이 몇천 명이나 있다고 기명조차 모르면서 사람을 어떻게 찾으시오? 나이는 몇 살이나 됐지요? 나이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30은 넘었을 것이요.
기생 환갑은 20이니까 30이 넘었다면 환갑을 지난 지 벌써 10년이나 되는 셈인게요. 손님은 그 기생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60이 넘은 주제에 질투하는 기색조차 보이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어이가 없어 적당히 휘압을 쳐버리고 주인 노파와 작별해 보였다.